이름이 없었다면 그저 뒷마당의 한 부분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오래된 화분 옆에 붙박인 쇠기둥, 그 아래 짧게 묶인 낡은 체인, 먼지 쌓인 물그릇 하나, 누구의 시선도 머물지 않는 그 자리에 두리는 6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이 생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물론 두리 자신도 몰랐다. 다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만이 분명했다. 두리는 진돗개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진돗개의 혈통을 어느 정도 가진 개였지만 그런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태어난 곳은 기억나지 않았다. 어미와 함께 있었던 시절도 흐릿했다. 두리의 인생은 어느 날 인천의 보호소에서 입양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한지민이라는 여성이 서류에 이름을 적고 두리의 목에 목줄을 채웠다. 따뜻한 손길, 사진을 찍으며 웃던 표정, 그리고 이제 너도 가족이야 라는 목소리. 그건 시작처럼 보였다. 초반 며칠 동안은 정말 그랬다. 두리는 집 안거실의 푹신한 소파에서 잠들었고 아침이면 주인이 건네주는 간식의 꼬리를 흔들었다. 주말이면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아이들의 손길을 받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낮잠을 자고 주방에서 밥을 준비하는 소리를 들으며 기대에 부풀기도 했다. 한지민은 혼자 살았지만 적어도 그 처음 며칠 동안은 두리에게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두리는 혼자 집에 남겨졌고 지루함을 달랠 곳이 없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소파. 그 부드러운 쿠션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두리는 그것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놀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에너지 발산의 방법도 없었다. 그건 본능이었다. 일이 커졌을 때 한지민은 놀라움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했다. 도대체 왜 이래? 라는 외침이 거실을 가득 메웠고 그날 밤부터 두리는 집방마당으로 옮겨졌다. 처음에는 하루만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 말은 곧 일주일이 되었고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 마당에는 좁은 반경의 체인이 하나 있었다. 그 체인은 길게 펼쳐진 잔디나 자유로운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지름 3m 남짓한 그 원 안에서 두리는 걸었고 쉬었고 먹었고 기다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가 지났다. 체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철제 기둥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엔 울부짖었다. 누군가 자신을 다시 기억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하게도 그 외침조차 무력화시켰다. 이 한지민은 바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고 밤늦게야 돌아왔다. 집안의 일들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었다.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닦고 정수기가 물을 내고 에어컨이 시간 맞춰 작동했다. 하지만 마당은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리에 대한 관심도 어느새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났다. 밥그릇은 대충 바닥에 뿌려진 사료로 채워졌고 물은 깨진 그릇에 담겼다. 여름이면 햇빛 아래서 뜨거워졌고 겨울이면 얼어붙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이웃들도 처음엔 반응했다. 밤새 짖는 개소리에 민원이 들어간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두리는 짖지 않게 되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목소리를 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리는 조용해졌다. 짖지 않는 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존재를 잊었다. 두리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다. 하지만 계절은 느낄 수 있었다. 겨울에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등을 식혔고 여름이면 숨이 막힐 듯한 열기가 바닥에서 올라왔다. 빗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물이 담긴 그릇은 금세 흙탕물로 변했고 바람이 불면 그릇이 쓰러지기도 했다. 그래도 두리는 기다렸다. 누군가 다시 와서 이름을 불러주기를, 문을 열어주기를, 목줄을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건 개의 본능이었다. 간혹 아이들이 골목을 지나며 두리를 보았다. 어떤 날은 작은 빵 조각을 던져주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두리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본다는 사실은 어렴풋한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다. 주말이면 한지민이 외출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쳐져 있었다. 두리는 그녀의 모습을 본 지 오래였다. 진돗개는 충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 주인을 평생 기다린다는 말도 있다. 두리는 그 본능을 따라 매일 그 자리에 있었다. 떠날 수 없었다. 떠나는 방법도 몰랐다. 그저 그 체인의 길이가 허락하는 만큼만 세상을 알았고 그 바깥은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누군가는 그 상황을 학대라고 불렀지만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니었다.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개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두리는 그 중 하나였다. 특별하지도 유별나지도 않았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지 않을 그런 존재였다. 하지만 두리에게는 매일이 싸움이었다. 외로움과 싸우고 무관심과 싸우고 반복되는 하루와 싸우며 살아남아야 했다. 어느 날 체인 근처에 작은 풀잎이 자랐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풀을 보며 두리는 잠시나마 지루함을 잊었다. 그것도 일종의 위안이었다. 이 한지민은 한 번도 두리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폭력은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 건 무시였다. 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이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 짧은 산책 한 번, 그것이 없을 때 개는 서서히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체중이 줄거나 상처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존재 자체가 투명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5해가 흘렀다. 두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집안의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사람이 지나가도 움직이지 않았다. 체인은 여전히 목을 조이고 있었고 땅에는 자신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익숙해졌다. 심지어 무관심마저도 일상이 되었다. 두리는 그 일상의 중심에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여름, 이상기후로 인천 지역에 폭우 예보가 내려졌다. 긴급 문자가 울렸고 라디오에서는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거세지게. 하지만 그날 두리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주인은 여느 때처럼 무심하게 문을 닫았다. 두리는 비의 기척을 누구보다 먼저 느꼈다. 살아온 대부분의 시간을 마당에서 보내온 몸은 하늘의 기운에 민감해졌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의 낮은 울림은 비가 곧 도착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작은 벌레들이 갑자기 바쁘게 움직였고 참새들이 울음을 멈추었다. 두리는 알았다. 오늘은 평소의 비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한지민은 퇴근 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도착했다. 어깨에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있었고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움직였다. 두리는 잠깐이나마 고개를 들었다. 멀찍이 던져진 사료 몇 알이 콘크리트 바닥을 구르며 흩어졌다. 젖은 땅 위에 떨어진 사료는 이미 진흙물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두리는 배가 고팠기에 그저 먹었다. 언제 다시 음식이 나올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마당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비가 올 거라는 짧은 말을 흘리듯 중얼거렸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두리는 이미 대화의 대상이 아니었다. 사람의 말은 두리에게 더는 의미가 없었고 그 말이 전달하려는 감정이나 의도 역시 닿지 않았다. 그녀는 곧 집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아무도 두리를 쳐다보지 않았다. 비는 처음에는 가늘었다. 두리는 체념하듯 구석에 몸을 숨겼다. 체인은 여전히 짧았고 피할 곳은 없었다. 마당의 한쪽은 물이 덜 고이는 낮은 경사면이 있었기에 두리는 그쪽에서 웅크려 버텼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다. 오후 늦게부터 거세진 빗줄기는 어느새 사방을 휘감았고 바닥에는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수구는 이미 나뭇잎과 흙더미로 막혀 있었기에 물은 빠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고인 물은 점점 넓어졌고 결국 마당 전체가 얕은 웅덩이가 되었다. 둘이는 더는 바닥에 앉을 수 없었다.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기 시작했고 체인의 끝자락으로 이동해 조금이라도 높은 지대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반지름 3m의 공간 안에는 언덕도 피난처도 없었다. 고작 몇 센티미터 차이의 바닥 높이가 전부였다. 집 안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다. 불빛은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고 텔레비전 소리와 전화통화 소리도 들려왔다. 둘이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기다렸다. 혹시나 그녀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옷장을 여닫는 소리, 서랍을 정리하는 소리, 짐을 싸는 기척이 느껴졌다. 한 번쯤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아주 잠깐만 체인을 풀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물은 둘이의 무릎 높이까지 찼다. 그날 밤 대피 경보가 울렸다. 휴대전화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도 새어나왔다. 방송에서는 인근 지역의 하천 범람 가능성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대피를 권고했다. 둘이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더 급해졌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집안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조명이 하나 둘씩 더 켜졌고 그녀는 바쁘게 이방저방을 오가며 무언가를 챙겼다. 식량, 서류, 가방, 전자기기, 비닐봉지. 전부 집안에서 중요한 것들처럼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높아졌고 긴장감이 느껴졌다. 둘이는 필사적으로 짖기 시작했다. 짖는 소리는 빗소리에 묻혔고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짖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다. 잠시 후 후문이 열렸다. 둘이는 멈췄다. 체인을 당기지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가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희망이 생겼다. 정말 그 순간만큼은 풀려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나왔고 마당을 둘러보았다. 화분 2개와 묵은 흙자루, 한쪽에 놓인 낡은 정원 도구들을 급히 안으로 옮겼다. 둘이는 기다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둘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오랜만에 마주친 눈빛이었다. 둘이는 그 눈빛에 모든 기대를 담았다. 체인이 조이는 고통도, 물이 차오르는 불안도 다 잊을 수 있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면 됐다. 단지 손을 뻗어 체인을 풀어주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둘이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녀의 표정이었다. 피곤하고 복잡하고 미안하지 않은 표정.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고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비추며 점점 멀어졌다. 그 순간부터 둘이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고 체인은 풀리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약속도 후회도 남지 않았다. 단지 괜찮을 거야 라는 말 하나만 공기 중에 떠돌았다. 하지만 둘이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둘이는 울부짖었다. 고통이 아니라 절망에서 비롯된 울음이었다. 누구도 듣지 않았고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다.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진 밤, 한 마리 개의 울음은 너무 작았다. 그렇게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비는 그쳤지만 물은 빠지지 않았다. 하수구는 여전히 막혀 있었고 마당은 작은 연못이 되어 있었다. 둘이는 그곳에서 서 있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누구라도 자신을 보아주기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둘째 날 아침은 조용했다. 비는 그쳤지만 흐린 하늘 아래 마당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었다. 물은 빠지지 않았다. 하수구는 여전히 막혀 있었고 바닥에 고인 물은 갈 곳이 없었다. 둘이는 서 있었다. 밤새 한 번도 앉지 못했다. 몸을 조금만 낮추면 차가운 물이 몸을 절반 이상 덮었고 눕는다는 것은 더 이상 고려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대로 서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다리는 점점 떨렸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졌다. 주변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자동차 소리도, 사람 발소리도, 창문 여닫는 소리도 없었다. 둘이는 집 안을 바라보았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도 그대로였다. 불은 꺼져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물은 이제 가슴 높이까지 찼다.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둘이는 천천히 목을 들어 숨을 쉬었다. 물 냄새는 진하고 역했다. 진흙과 하수, 쓰레기가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배고픔은 이미 익숙했다. 지난 이틀 동안 제대로 먹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배고픔보다 목마름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사방이 물이었지만 마실 수 없다는 것은 모순처럼 느껴졌다. 둘이는 고개를 숙여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짜고, 탁하고, 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조금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삼켰다. 목이 따끔거렸고 속이 메스꺼웠지만 그래도 삼켰다. 그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점심 무렵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둘이는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구조대였다. 그들은 큰 소리로 각 집을 향해 외쳤다. 사람 계신가요? 대답해 주세요. 둘이는 순간 온몸이 긴장되었다. 짖어야 했다. 최대한 크게, 최대한 오래, 최대한 많이 남은 힘을 다해 짖었다. 몇 번 짖었을 뿐인데 목에서는 피 맛이 났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다. 짖는 것이 곧 생존이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누군가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느껴졌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외치는 목소리. 여기 사람 있어요. 반응해 주세요. 둘이는 다시 짖었다. 숨이 막히고 목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반응 없이 다시 말했다. 이 집은 비어 있네요. 대피했나 봐요. 그리고 발소리는 멀어졌다. 둘이는 그대로 멈췄다. 짖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마당 뒤편까지는 보지 못했다. 높은 울타리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거기까지 보지 않았다. 어쩌면 누군가는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짖는 소리를 무시했을지도 모른다. 개 한 마리쯤이야 라는 생각이 그들을 더 빨리 움직이게 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었다. 아무도 둘이를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 울타리 너머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해는 구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둘이는 그걸 느낄 수 없었다. 햇빛은 없었고 온기는 더더욱 없었다. 오후가 되자 둘이는 다시 물을 마셨다. 입안이 마르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물의 맛은 더 나빠졌고 위장은 점점 더 예민해졌다. 몇 모금 삼킨 뒤 구토가 올라왔다. 물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고 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떠다녔다. 그래도 마셨다.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고 마시면 아픈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어떤 순간부터 둘이는 다시 짖지 않았다. 이미 구조대는 떠났고 마당 뒤편을 본 사람은 없었다. 더 이상 짖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밤이 되기 전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다. 구름은 더 두꺼워졌고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비가 다시 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둘이는 눈을 감았다. 어쩌면 이번에는 더 심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감각이 마음을 짓눌렀다. 첫째 날은 혼란이었고 둘째 날은 절망이었다. 세 번째 날이 오기 전 둘이는 더 이상 희망하지 않았다. 목에 감긴 채에는 더 단단히 조여졌고 물은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었다.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숨을 쉬는 것도 어려워졌다.
해가 지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다. 동네 전체가 숨을 죽인 듯 했다.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조차 이제는 멈췄다. 모든 구조 활동이 끝난 듯 보였고 남은 건 침묵뿐이었다. 둘이는 여전히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더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저 살아있는 동안 기다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것이 진돗개의 충성이었고 그 충성은 그 순간에도 꺾이지 않았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첫날과는 달랐다. 둘째 날보다 훨씬 강하게, 훨씬 무겁게 쏟아졌다. 공기는 다시 축축해졌고 물은 천천히가 아니라 빠르게 차올랐다. 마당의 가장 높은 지점조차 이제는 안전하지 않았다. 물은 콘크리트를 덮었고 두리의 배를 지나 가슴까지 도달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물결이 생겼고 그 파장이 다시 체인을 당겼다. 균형을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제는 작은 움직임 하나도 조심해야 했다. 두리는 가장 높은 지점을 이미 점령하고 있었다. 체인이 허용하는 가장 끝까지 이동한 뒤 그 중에서 단 몇 센티미터라도 더 높은 곳을 골랐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전체 마당은 평평했고 차이는 미미했다. 물은 어느새 목덜미 가까이까지 올라왔다. 몸을 일으키기 위해 힘을 줄 때마다 체인은 목을 더 강하게 조였다.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었다. 숨을 쉬기 위해 고개를 드는 것조차 버거워졌다. 밤은 빠르게 찾아왔다. 하늘은 이미 어두웠고 집안의 불빛도 다시 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떤 가능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둘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일지는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은 단 하나의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체인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체인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떠났다는 것, 둘이는 기억했다. 처음 입양되던 날을. 한지민은 그날 따뜻한 미소로 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이제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했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처음 몇 날은 진심이었다. 함께 잠을 잤고 함께 산책을 했으며 함께 식사도 했다. 하지만 12번째 날, 소파가 찢긴 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날 밤, 둘이는 마당으로 옮겨졌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결국 그 자리가 둘이의 평생 자리가 되었다. 이 둘이는 다시 기억했다. 집 안의 냄새, 따뜻한 방바닥, 누군가 옆에 있는 감각.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너무 오래되어 흐려져 있었다. 바뀐 것은 많았고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체인만이 여전히 목에 감겨 있었고 그 체인이 지금 둘이를 죽음으로 끌어가고 있었다. 물은 어깨까지 올라왔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발은 이미 바닥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잠시 비가 잦아들었다. 둘이는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 짧은 틈을 이용해 조금 더 버텼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평온이었다. 곧 다시 거센 비가 내렸고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다. 물결이 더 거칠어졌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졌다. 둘이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체인이 목을 조이는 감각이 점점 무뎌졌고 이제는 그 고통조차도 당연한 것이 되었다. 그 순간 둘이는 알았다. 이대로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오지 않을 것이고 구조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이 작은 마당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고 이 개 한 마리의 존재는 잊힐 것이다. 죽더라도 발견되더라도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일 것이다. 누군가는 유감을 표할 수 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그런 세상이었다. 하지만 둘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희망은 없었지만 포기도 하지 않았다. 움직이면 쓰러질 수 있었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 그래서 그대로 있었다. 꼼짝하지 않고
숨을 고르며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조심스럽게 남은 기운을 아꼈다. 그 순간만큼은 살아 있어야 했다. 다음 순간이 올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은 버텨야 했다. 물은 점점 더 차올랐다. 이제는 목을 완전히 넘었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체인이 허용하는 길이는 한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 위로 갈 수 없었다. 둘이는 머리를 젖히며 간신히 숨을 쉬었다. 그 자세는 고통스러웠지만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곧 물속으로 잠기게 될 것이었다. 몸의 감각은 서서히 사라졌다. 추위는 모든 감정을 지워버렸고 다리는 자신이 존재하는지도 모를 만큼 무감각해졌다. 둘이는 물 위에서 천천히 흔들렸고 체인은 그 흔들림을 억제했다. 어떤 순간에는 목이 완전히 조여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얕은 숨을 쉬었다. 그 반복은 끝이 없어 보였다. 오직 숨 하나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다. 밤이 깊어졌다. 어둠은 완전했고 소리도 사라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둘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대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것이 무섭지는 않았다. 이미 수많은 날을 기다림으로 살아왔고 수많은 밤을 홀로 보냈다. 이것이 마지막 밤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다만 단 한 번만이라도 체인이 풀렸더라면 어땠을까? 둘이는 그 생각을 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물만이 조용히 끊임없이 끝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둘이는 그 물속에서 다시 한번 버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셋째 날 아침은 태양 없이 시작되었다. 아니, 태양이 떴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둘이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잠겼고 물은 마당 전체를 완전히 덮고 있었다. 둘이의 다리는 더 이상 땅에 닿지 않았다. 발끝이 닿던 마지막 감각마저도 사라졌고 이제는 체인에 의해 수직으로 매달린 채 떠있는 상태였다. 고개를 젖힌 채 겨우 숨을 쉬고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로 떠 있었다. 이 목은 이미 오래전부터 체인에 눌려 피가 통하지 않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금속이 턱 밑을 파고들었고 그 고통은 익숙해져 버렸다.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점점 고된 일이 되었다. 물은 입술 아래까지 차올랐고 머리를 더 이상 젖히는 것도 어려워졌다. 작은 물결 하나만으로도 코 속으로 물이 들어왔고 가끔씩 기침을 하며 물을 뱉어내야 했다. 하지만 그 기운조차 점점 바닥나고 있었다. 이 몸은 이미 차가운 물속에 오래 있었기에 감각이 둔해졌다. 발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꼬리는 가만히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숨을 쉬는 것 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둘이는 생각했다. 더 이상은 어렵겠다고. 이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 생각조차 곧 멈췄다. 생각하는 것조차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이다. 둘이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기다렸다. 작은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에 물결이 생겼다. 파도가 얼굴을 덮었고 둘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물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체인은 이미 최대한도로 당겨져 있었고 더 이상 여유는 없었다. 물이 콧구멍을 덮었고 둘이는 몇 초 동안 숨을 멈췄다. 물이 코를 타고 들어왔고 눈이 따가워졌다. 다시 고개를 들어 간신히 숨을 쉬었지만 그 사이에 많은 물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기침 후에 찾아온 고요는 무거웠다. 물결이 잠시 멈춘 틈에 둘이는 다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한 번 더, 단 한 번 더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는 감각은 이제 오직 숨에만 달려 있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고통도 사라졌고 오직 숨 하나만이 전부였다. 그 순간 무언가 눈에 띄었다. 아주 작고 연한 녹색.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이었다.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조그마한 잎사귀가 물 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둘이는 그 나뭇잎을 바라보았다. 아무 의미도 없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그 잎사귀는 자유로웠다. 체인도 없고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냥 떠돌 뿐이었다. 둘이는 그 나뭇잎을 바라보며 그녀를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분노는 없었다. 처음에는 화가 났었다. 자신을 두고 떠난 그녀에게,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은 그 뒷모습에.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불편한 감정을 밀어내고 불편한 존재를 외면하고 책임을 잊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 둘이는 그녀가 그날 밤 왜 돌아서야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왜 마당에 나와서도 체인을 풀지 않았는지, 왜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치고도 문을 닫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녀에게 둘이는 그저 한때의 감정이었다. 잠깐의 충동, 따뜻했던 감정, 그리고 금세 사라진 관심. 그것이 사라진 뒤 남은 것은 책임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책임을 외면할 때 편안함을 얻는다. 5해 동안 둘이는 그녀의 집에 있었지만 그녀의 삶에는 없었다. 집의 구조물 중 하나처럼 필요할 땐 존재하고 불편할 땐 무시되는 그런 존재였다. 울타리 옆에 낡은 자전거나 녹슨 철제 선반처럼. 처음엔 반려동물이었지만 곧 짐이 되었고 마지막엔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는 손대지 않아도 되는 존재의 둘이는 더 이상 눈을 뜨고 있기 힘들었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었고 목은 여전히 조여 있었다. 입을 열 수 없었다. 체인의 끝이 턱 밑을 누르고 있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럼에도 둘이는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누구를 위한 것도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살아있는 존재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다. 갑자기 멀리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귀가 물에 잠긴 채 들리는 환청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선명해졌다. 발소리였다. 누군가 걷고 있었다. 바닥을 차고 걷는 진짜 사람의 발소리. 둘이는 눈을 떴다. 너무 늦은 걸까? 아니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걸까?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다시 기침이 터졌고 물이 목으로 들어왔다. 체인은 여전히 단단했고 물은 이미 턱을 덮고 있었다. 애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누군가가 울타리 너머로 다가오고 있었다. 둘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를 낼 수 없었고 짖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떠 있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체인의 끝에 매달린 채로 고개를 젖혀 마지막 한 번의 숨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마당 쪽에서 물소리가 났다. 누군가 들어왔다. 그리고 아주 짧은 정적 뒤 체인이 흔들렸다. 무언가가 둘이의 목을 당겼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곧 체인이 잘리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엔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목이 풀렸고 몸이 물 위로 떠올랐다. 둘이는 정신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누군가 자신의 몸을 들어올리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숨을 쉴 기회가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둘이는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한 번 더 숨을 쉬었다. 둘이는 다시 깨어났을 때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목을 조이던 체인의 압박이 사라져 있었다. 금속의 냉기, 거친 마찰, 피부 속으로 파고들던 감각이 사라진 자리에는 희미한 통증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몸이 물에 잠겨 있지 않았다. 대신 축축하고 차가운 감각은 여전히 온몸에 남아 있었고 숨을 쉬는 것은 여전히 버거웠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더 이상 수직으로 매달린 채 체인에 의존해 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둘이는 자신이 땅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꼈다. 주변의 소리는 여전히 희미했지만 이제는 분명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낮은 톤으로 빠르게 오가는 말,
바쁘게 움직이는 발소리, 무전기의 잡음 같은 소리. 그 소리들은 어렴풋이 익숙했다. 한때 들었던 구조대원들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이번에는 울타리 밖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둘이는 눈을 떴지만 시야는 뿌옇고 무거웠다. 하지만 누군가 옆에 있다는 느낌은 명확했다. 냄새도, 온기도 그랬다. 물과 진흙, 땀과 플라스틱, 그리고 사람의 냄새, 누군가 둘이의 몸에 천을 덮었다. 젖은 털 위에 천이 닿는 순간 식은 온도가 조금이나마 가려지는 듯 했다. 그것은 익숙한 감각은 아니었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다. 둘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다. 체온이 느껴졌고 손길이 전해졌다. 오랜 시간 동안 마주한 적 없던 감각이었다. 그것은 명확하게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 목소리는 두 사람의 것이었다. 한 사람은 분주했고 다른 사람은 조용히 둘이의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둘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몸이 공중에 뜨는 느낌은 낯설었고 동시에 무서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체인이 아닌 사람의 손이었다. 물처럼 흐르던 둘이의 몸을 끌어안은 팔은 확실한 생명의 감각을 전달해 주었다. 그들은 비닐 덮개로 감싸고 천천히 발을 옮겼다. 둘이는 그 과정에서 다시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 감고 있는 쪽이 훨씬 덜 힘들었다. 이송은 조심스러웠다. 어떤 갈등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묶여 있었는지, 얼마나 가까운 순간에 죽음 앞에 서 있었는지. 둘이의 상태는 말이 필요 없는 증거였다. 목 주변에 깊게 남은 자국, 털 사이로 배어든 피와 진흙, 그리고 아직도 떨어지지 않는 물 냄새. 모든 것이 이 개가 겪은 시간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여기에 누군가 있었고 그 누군가가 이 개를 두고 떠났다는 것, 비상 상황이었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나와 마당을 지나가면서도 체인을 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모든 대답은 끝나 있었다. 누가 왜 풀지 않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정리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개가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둘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수의사들은 긴급 처치를 시작했고 탈수, 저체온, 영양실조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를 이어갔다. 마취 없이도 몸을 가만히 두고 있는 둘이를 보며 모두가 침묵했다. 구조대원 한 명은 잠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눈시울을 훔쳤다. 그날 구조된 사람들은 많았지만 개 한 마리를 보고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알았다. 그 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둘이는 이미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체인이 팽팽히 당겨져 목을 젖힌 채 떠 있었고 콧구멍 위로 물이 넘나들고 있었다. 단 몇 분만 늦었어도 둘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을 것이다. 하지만 아주 짧은 순간 눈을 떴고 그 눈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에 구조대원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체인을 끊었다. 어떤 명령도 어떤 논리도 필요 없었다. 그 눈이, 그 상황이 전부였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진돗개 구조, 물속에서 발견된 개, 체인에 묶여 죽을 뻔한 반려동물. 언론은 그 개의 이름을 몰랐다. 하지만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이름이 있어야 해요. 이름 없이 살았던 건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누군가는 대답했다. 둘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름 없는 개는 이제 둘이가 되었다. 둘이는 회복 중이었다. 식사는 소량씩 나눠서 제공되었고 물도 정제된 상태로 공급되었다.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말을 꺼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둘이는 낯설어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온몸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치유될 것이고
마음속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두리는 지금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두리를 보고 있었고, 돌보고 있었고,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병원 벽에 붙은 메모지에 누군가 적었다. 우리는 너무 늦지 않게 도착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선언도, 명령도 아니었다. 단지 하나의 바람이었다. 누군가를 두고 가지 않기를, 체인을 풀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를. 구조대원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두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게 만든 그 침묵을 위 두리는 다시 잠들었다. 이번에는 물속이 아니었다. 숨을 멈추기 위한 잠이 아니었고 고통을 피하기 위한 잠도 아니었다. 따뜻한 수건에 덮여 작은 담요 아래에서 아주 조용하고 느린 호흡으로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군가가 함께 있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두리였다. 그리고 두리는 들었다.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누군가가 그 생명을 지켜보고 있음을. 두리가 구조된 뒤 마당의 물은 천천히 빠져나갔다. 구조대는 다시 한번 집 주변을 점검했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위험 요소들을 정리했다. 마당 중앙에는 여전히 체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기둥 주변은 진흙에 덮여 있었다. 사람들이 떠나간 후 그 자리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 공간에는 개 한 마리가 없었다. 울부짖음도, 발자국도, 체인이 흔들리는 소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조용함은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다. 더 이상 그 침묵 속에 생명이 묶여있지 않았다. 한지민은 구조 이틀 뒤 신문을 통해 두리의 구조 소식을 접했다. 처음엔 실감하지 못했다. 구조된 진돗개, 홍수 속에서 마지막까지 버틴 개, 목줄에 묶인 채 발견된 반려동물. 기사에는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다. 물에 잠긴 채 고개를 들고 있는 개의 모습은 너무나 익숙했고 그 눈빛은 한때 자신의 마당을 지키던 그 아이의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잠시 화면을 멈췄다.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기사를 스크롤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고 있었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반응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리의 존재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방송 뉴스에도 등장했고 구조 당시의 상황은 긴급 구조의 교훈으로 다시 회자되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리는 생존의 상징이 되었고 동시에 무관심의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그날 누군가의 선택 하나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존재가 되었다. 보호소에서는 두리의 상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되었고 후원과 입양 문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보호소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아직 두리는 회복 중이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몸의 상처는 차차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날은 낮에도 잠에서 깨어 울듯이 숨을 몰아쉬었고 누군가가 급하게 다가오면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두리는 조금씩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두리의 이야기가 기사로 보도된 날, 관할 지자체는 조사에 착수했다. 보호소의 기록을 통해 두리의 전 주인이 누구였는지 확인했고 구조 당시의 상황, 주인의 대응, 체인의 상태 등을 종합해 학대 및 유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지민은 연락을 받았고 조사에 응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조용히 진술했다. 그때 너무 급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설마 그렇게까지 위험할 줄은 몰랐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물었다. 그 아이가 몇 년을 묶여 있었던 건 아셨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검찰은 한지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방임 및 유기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요청했다.
사건은 곧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다시 한번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체인을 풀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강아지는 사람보다 덜 중요한 생명인가? 수많은 목소리가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다시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될 것 같았고 무엇을 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정에서 판사는 조용히 판결을 내렸다. 당신은 반려동물을 보호할 법적 책임이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은 면했지만 그 책임은 여전히 남았다. 재판이 끝난 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은 그대로였다. 물은 모두 빠졌고 흙먼지만 남아 있었다. 체인이 있던 자리는 깨끗이 치워졌지만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둘이는 그 무렵 한 자원봉사자의 집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곳은 조용했고 다른 동물은 없었다. 자원봉사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주고 말을 걸었고 음악을 틀어주었다. 둘이는 아직 많은 것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점점 반응하기 시작했다. 발소리를 기억했고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돌렸다. 짖는 소리는 여전히 적었지만 가끔씩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는 분명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어느 날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왔다. 둘이는 그 빛 아래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체인이 없고 물이 없고 고개를 젖히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곳에서 둘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주 오랜만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쉬는 낮잠이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SNS에 올렸다. 그 사진에는 해시태그 하나가 붙어 있었다. 샵사인 다시는 묵이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그 이름을 불렀다. 둘이 살아남은 이름, 기다렸던 이름, 잊혀지지 않을 이름.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 거리에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아침 공기는 조금 더 서늘해졌다. 둘이는 아직 임시보호 가정에 머물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많았다.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산책 나가는 시간. 모든 것이 규칙적이었고 사람의 손길은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자원봉사자는 매일 아침 둘이에게 인사를 건넸고 둘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는 일이 점점 늘어났고 이제는 누군가 곁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목욕을 할 때도 둘이는 더 이상 몸을 움츠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떨림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그 떨림도 사라졌다. 아직도 밤에 잠을 자다 깨어 숨을 헐떡이는 날이 있었고 물소리에 몸을 움찔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자원봉사자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었다. 둘이는 그런 침묵 속에서 안정을 배웠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 위협이 아닌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구조대원이 둘이를 보러 왔다. 그날 체인을 자르고 둘이를 품에 안았던 사람이었다. 둘이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낯설지 않은 냄새가 났다. 둘이는 천천히 다가갔고 구조대원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둘이는 잠시 주춤했지만 결국 손등을 가볍게 냄새 맡았다. 그 장면을 본 자원봉사자는 미소 지었다. 구조대원은 말없이 둘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그 순간은 둘 모두에게 충분했다. 둘이의 입양 문의는 여전히 많았다. 보호소는 신중하게 검토했고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긴 상담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포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기다렸다. 보호소는 조건을 분명히 했다. 둘이는 상처를 가진 아이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 전체를 함께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인 사람만이 둘이와 함께할 수 있었다. 마침내 둘이를 위한 영구 가족이 정해졌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노부부였다. 도시에서 정년퇴직 후 내려와 텃밭을 가꾸고 하루하루를 느리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2번이나 입양 상담을 받았고 보호소 자원봉사자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무엇보다 둘이를 입양하겠다는 결정 뒤에는 시간과 고민이 있었다. 둘이를 위한 공간도 미리 마련해 두었고 식사 시간표, 병원 예약, 산책 경로까지 메모해 두었다. 입양 당일 자원봉사자는 둘이와 함께 시골 마을로 향했다. 차 안에서 둘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 냄새, 흙 냄새,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불안하지도 않았다. 도착한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둘이를 위한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노부부는 둘이를 반갑게 맞이했고 둘이는 그들에게 향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말투에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그날 밤 둘이는 마당 한쪽에 마련된 새 담요 위에서 잠들었다. 체인이 없는 마당, 빗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 언제든지 문이 열리는 출입구. 그것은 과거의 마당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이제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있었고 묶인 쇠사슬 대신 부드러운 손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느끼며 둘이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더 이상 물에 잠길 걱정도 목이 조일 공포도 없었다. 한지민은 그 무렵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녀는 보호소에 자원봉사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시간을 들여 진심을 전했고 마침내 조건부로 허락을 받았다. 그녀는 매주 주말마다 보호소에 나가 청소를 하고 동물들의 식사를 챙기고 외로운 개들과 시간을 보냈다. 말을 아꼈고 행동으로 보였다. 둘이와 마주친 적은 없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묶여있지 않다는 것. 어느 비 오는 날 그녀는 마당에 놓인 작은 그릇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고여 있었고 잎사귀 하나가 그 위에 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비우고 새 물을 채웠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을 담았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누군가를 두고 떠났던 그날을, 문을 닫고 체인을 남겼던 그 순간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둘이는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날들을 보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정원을 걷고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다. 아이들은 멀리서 손을 흔들었고 노부부는 그 모습을 웃으며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둘이의 이야기를 들었고 때때로 찾아와 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둘이는 더 이상 고개를 젖히지 않았다. 숨을 헐떡이지도 않았다. 그 자리는 이제 둘이의 집이었고 그 삶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었다. 어느 날 마을 게시판에 작은 문구가 붙었다. 비상시에 반려동물을 두고 가지 마세요. 그들은 스스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손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우리는 떠날 수 있지만 그들은 남습니다. 우리가 풀지 않으면 그 체인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구를 읽고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한 사람씩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쉽게 지나쳤던 사실. 그것이 다시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둘이는 그날도 평소처럼 정원을 걷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발밑에 흙은 물에 잠기지 않았고 목에는 체인이 없었다. 그 자유는 누군가가 늦게나마 내민 손에서 시작되었고 다시는 무기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묶인 개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문을 닫기 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둘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느 누구도 체인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은 생명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의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책임이라는 것이 단지 선택이 아닌 누군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약속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들으신 뒤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을 눌러주시어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용기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